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비과생활 담당 교수 김영수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원격 수업 하고 있는데요. 그 5월 1일이라서 근로자의 날이에요. 지금 근로자의 날인데 뭐 사실은 보강을 할까 뭐 이렇게 고민도 하다가 사실은 그 보강할 시간도 사실 없어요. 여러분들 시간표 자체도 좀 빡빡하고 하니까 또 뭐 금요일 날 수업 원래 없는데 학교 나와야 되고 뭐 이런 문제들도 좀 있고 하니까 그냥 온라인으로 수업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내가 대면 수업할 때는 그래도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 얼굴 마주보고 이렇게 수업을 하니까 나도 재밌고 뭐 여러분들도 재미는 없겠지만 그래도 온라인 수업보다는 조금 더 흥미를 가져 하는 것 같기도 한데 어찌됐든 뭐 여러 가지 상황상 이렇게 그 온라인으로 원격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그런 얘기는 좀 각설하고 오늘 할 얘기는 여러분들 교재 10강 구면 렌즈를 이용한 비정시의 교정이라는 파트를 좀 한번 학습해 볼 텐데요.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학습했던 내용을 한번 복습을 또 해야겠죠? 지난주에는 중간고사를 또 받고 일주일 동안 또 수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2주 전에 했던 그런 내용들을 많이 잊어버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복습 간단하게 하고 그리고 본론으로 10강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교재 89페이지를 펴주면 되겠고요. 지난 시간에 학습했던 내용 사실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뭐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그 1학년이기 때문에 어려운 거고 사실은 한 1년 정도 지나서 2학년 정도만 돼도 이런 내용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정말 기초적인 내용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어찌됐든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건 정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이 정시를 기준으로 해서 비정시가 어떤 건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이런 정시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여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눈이 조절을 하지 않는 무조절 상태에서 눈으로 입사한 평행 광선속이 정확하게 그 눈에서 굴절된 후에 망막에 결상되는 초점을 맺는 그런 눈을 우리는 정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수준에서 그러니까 뭐 이게 수준이 높고 낮고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이제 1학년이잖아요. 그러니까 1학년 1학기 정도 수준에서 이런 정시의 개념을 간단하게 이해한다면 눈이 좋은 사람, 시력이 좋은 사람 뭐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여러분들은 앞으로 눈과 관련돼서 이런 안보건을 책임지는 시각 전문가가 될 그러니까 예비 안경사기 때문에 조금 더 이런 정시라는 개념을 명확하게 알고 거기에서 파생되는 다양한 비정시들이 어떠한 이유 때문에 발생하고 또 이런 비정시를 어떻게 하면 안경이나 컨택 렌즈로 정확하게 교정을 해줄 수 있는지까지도 이렇게 좀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이런 기초가 되는 지식부터 차근차근 쌓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정시는 정말 중요한 개념이고 여러분들이 졸업할 때까지 수천 번, 수만 번을 들을 수도 있는 내용이겠지만 지금 이 1시간 한 차시만큼은 다른 것들은 모두 잊어버린다고 하더라도 이런 정시에 대한 기본 개념은 명확하게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정시라는 건 눈으로 들어온 평행 광선 속이 당연히 무조절 상태, 조절하지 않는 상태겠죠. 눈에서 굴절된 후에 정확하게 망막에 초점을 맺는 눈을 우리는 정시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화면에서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무조절 상태에서 일반적으로 눈의 평균적인 굴절력은 플러스 59 다이옵터의 굴절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플러스 59 다이옵터에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어요. 어떤 책에는 또 플러스 60 다이옵터를 정시 안에 기준으로 삼기도 하니까 뭐 플러스 59 다이옵터가 정시 안에 기준이다, 플러스 60 다이옵터가 기준이다 이런 건 중요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어찌됐든 이런 59 다이옵터가 됐던 60 다이옵터가 됐던 이 눈의 그런 이런 어마어마한 굴절력을 가지고 빛이 들어오면 눈 안에서 굴절이 되겠죠. 빛이 꺾여서 망막에 초점이 맺느냐, 맺지 않느냐를 가지고 정시이냐, 비정시이냐를 가른다라고 생각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내용들 쭉 했고, 또 비정시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면서 좀 화면 보일까요? 자, 비정시는 크게 굴절성 비정시와 축성 비정시로 나누어서 구분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요 내용 하기 전에 일단 비정시는 크게 근시와 원시와 난시로 구분해서 설명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뒤쪽에서 10강에서 설명할 거니까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설명한 것처럼 그냥 대략적으로만 이해해도 관계없어요. 근시는 가까울 근자 볼시자를 써서 가까운 데가 선명하게 보이는 눈을 얘기하는구나. 그럼 왜 가까운 데가 선명하게 보이는지를 나중에 조금 있다가 본격적인 수업에서 설명하겠지만 어찌됐든 눈으로 입사한 그 평행 광선속이 무조절 상태에서 눈에서 굴절된 후에 망막의 앞쪽에 결상되는 그런 눈을 우리는 근시라고 설명했고, 원시는 망막의 뒤쪽에 결상되는 눈을 얘기했고, 난시는 이렇게 어떤 초점의 형태로 빛이 결상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초선의 형태로, 선의 형태로 이렇게 번져서 보이는 것을 우리는 난시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설명했고, 또 이 비정시를 또 분류할 때 이렇게 근시냐 원시냐 난시냐로도 구분하지만 근시 하나를 놓고 봤을 때 근시는 이런 축성 근시와 굴절성 근시로 또 구분된다. 이렇게 또 설명을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굴절성 비정시가 있고 축성 비정시가 있다. 이 내용은 뭐냐면 굴절성 비정시는 눈의 전체 굴절력이 아까 정시한 기준으로 몇 다이옵터라 그랬죠? 그렇죠. 플러스 59다이옵터의 굴절력을 가지고 있으면 정시라고 했는데 눈 알축 길이는 몇 밀리미터라고 내가 설명했나요? 평균적으로 그 모형한 기준으로 대략 24mm 정도의 길이를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24mm 정도의 눈알축의 길이에 플러스 59다이옵터의 눈 전체 굴절력을 가지고 있으면 정시인데, 이런 굴절성 비정시의 경우에는 눈알축의 길이는 정시 안에 눈의 평적인 크기인 24mm의 눈알축 길이를 가지고 있지만 눈의 전체 굴절력이 59다이옵터보다 더 크다면 빛을 더 많이 꺾어주기 때문에 망막의 앞쪽에 초점을 맺는 근시가 된다. 이러한 것을 우리는 굴절성 근시다라고 설명을 하고요. 또 눈 알축의 길이는 똑같이 24mm의 눈 알축 길이를 가지고 있는데 눈으로 들어온 평행 광선속이 눈에서 굴절된 후에 눈의 굴절력이 59다이옵터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극단적으로 50다이옵터, 플러스 50다이옵터를 가지고 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정시안보다 플러스 9다이옵터만큼 빛의 굴절을 덜 시켜주기 때문에 망막보다 뒤쪽까지 빛이 이동한 후에 초점을 결상하게 되겠죠. 이러한 눈의 굴절 이상 상태를 우리는 굴절성 원시다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어찌됐든 이런 눈의 전체 굴절력이 정시보다 높거나 낮아서 발생하는 그런 근시나 원시를 우리는 굴절성 근시, 굴절성 원시다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또 축성 비정시의 경우에는 눈의 전체 굴절력은 플러스 59다이옵터로 정시인 사람과 동일한 굴절력을 가지고 있지만 어떠한 이유 때문에 눈알축의 길이가 더 비정상적으로 크다면, 그러니까 정시한 기준으로 24mm의 눈알축 길이를 가지고 있는데 얘보다 큰 눈, 극단적으로 플러스 30mm의 이런 눈알축 길이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상적으로 빛이 꺾여서 59다이옵터의 24mm의 위치, 망막인 요 위치에 안 보이죠? 요 위치에 초점을 맺겠죠. 근데 망막이 뒤쪽에 있는 눈알축이 길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망막의 앞쪽에 초점이 맺혀지는 근시가 발생하게 되겠죠. 이러한 근시, 즉 눈알축의 길이가 커져서 발생하는 근시를 우리는 축성 근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반대로 눈알축의 길이가 24mm보다 작아서 또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20mm밖에 안 되는 눈알의 길이를 가지고 있다고 쳐봅시다. 근데 눈의 전체 굴절력이 플러스 59다이옵터를 가지게 된다면
이 작은 눈의 크기보다 망막이 뒤쪽에 있겠죠. 망막의 뒤쪽에 빛이 결상될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이러한 눈알축의 길이가 정시인 사람보다 작아서 발생하는 이런 원시를 우리는 축성 원시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굴절성 비정시와 축성 비정시가 왜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건 이해를 해야 오늘 본격적인 수업에서 설명할 구면 안경 렌즈를 가지고 어떻게 해서 근시를 교정하고 어떻게 해서 원시를 교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또 밑으로 쭉 한번 내려가 볼게요. 이런 내용들을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뭐 난시에 대한 설명은 쭉 했으니까 이것도 넘어가고, 자, 뭐가 중요하냐면 뭐가 하나가 뛰어넘었는데요. 잠깐만. 이제 찾았네요. 여러분들 교재 88페이지를 한번 펴보면 이 용어에 대한 정리가 쭉 나와 있는데 이게 중요하다고 했죠.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거니까 정적 굴절 상태는 조절을 하지 않는 상태, 즉 사람이 광학적으로 5m 이상의 먼 거리를 보는 상태. 더 정확하게 설명하자면 무한대를 보고 있어서 조절이 전혀 개입되지 않는 상태를 우리는 정적 굴절 상태라고 표현하고, 광학적으로 무한대라고 우리가 약속한 5m 거리보다 단 1mm라도 더 가까운 곳을 본다면 조절이 작용하게 되고, 이렇듯 가까운 거리를 보기 때문에 이 가까운 거리를 선명하게 보기 위해서 가까운 거리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상태, 맞추고 있는 상태, 즉 조절을 하고 있는 상태를 우리는 동적 굴절 상태라고 표현합니다. 이 동적 굴절 상태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렵다면 수정체가 최대한도로 이렇게 뚱뚱해져 있는 상태를 우리는 동적 굴절 상태라고 일단 이해하세요. 뭐 최대한 뚱뚱해지지 않아도 조금만 뚱뚱해져도 원거리를 보고 있는 상태보다 조금만 뚱뚱해져도 동적 굴절 상태라고 표현하지만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쉽게 설명하려면 핸드폰을 보고 있는 상황, 뭐 이런 것들을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원점과 근점이라는 개념을 설명하면서 이런 조절이라는 개념을 아주 길고 장황하게 설명했고, 또 중간고사 때도 이와 관련된 문제도 또 출제했었죠. 그 정도로 중요한 겁니다. 한번 봅시다. 그러면 이 조절이라는 개념이 어떤 개념인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니까요.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광학적으로 무한대인 거리인 5m보다 더 먼 무한대를 바라본다라고 하면 눈은 전혀 조절을 하지 않는 상태에 놓여지게 됩니다. 하지만 가까운 곳으로 우리가 시선을 옮기게 되면 가까운 곳으로 시선을 옮기는 순간 여러분들은 느끼진 못하지만 아주 찰나의 순간이지만 우리 뇌는 흐림을 느끼게 됩니다. 한번 요거 그림을 통해서 잠깐 설명할게요. 이게 중요한 개념이라서 뭐 복습을 그렇게 길게 할 필요는 없는데, 머리도 막 이렇게 좀 뜨고 난리 났네요. 지금 새벽 지금 한 2시가 다 돼가서 좀 피곤해요. 어쨌든 그림을 통해서 한번 설명 한번 해볼게요. 자, 안 나오네요. 됐네요. 자, 그림을 통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줘 보면, 일단 조절이라는 그 개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할까 하는 거예요. 자, 우리 눈이 이렇게 있을 때 아주 무한대의 거리를 보고 있다라고 하면 무한대에서 눈으로 아주 평행한 광선이 입사하고 있는 상태이겠죠. 이 상태에서는 이렇게 정확하게 정시한 기준으로 망막에 정확하게 초점을 맺는 상태가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우리가 그 가까운 곳을 본다라고 한번 해보면 이 가까운 곳에 있는 뭐 이렇게 좀 핸드폰 같은 거를 본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그럼 내가 한 2주차 때인가 3주차 때인가 버전스라는 걸 설명하면서 가까운 곳에서는 이 빛이 이렇게 퍼져서 나가는 이런 발산 버전스가 나타난다는 설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핸드폰의 요 지점을 본다라고 가정하게 되면 이 지점부터 빛이 눈으로 이렇게 퍼져서 들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평행하게 들어가던 빛이 이렇게 망막에 맺혔다면 퍼져서 들어가는 빛은 저 뒤쪽으로 이 눈의 결상계 자체를 이렇게 뒤쪽으로 이동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발산버전스 상태로 눈에 입사한 빛은 이렇게 망막의 뒤쪽으로 초점이 이동하게 됩니다. 또 반대로 가까운 곳을 보다가 멀리를 보게 되면 이 초점 자체가 다시 앞으로 망막으로 이동하는 그런 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가까운 곳을 보다가 멀리를 보면 뒤쪽에 맺혔던 초점이 망막으로 이동하고, 또 멀리를 보다 가까운 곳을 보면 망막에서 뒤쪽으로 초점이 이동한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보는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보이나요? 이 결상된 이미지가 가까운 곳을 보면 볼수록 결상되는 이미지도 뒤로 가고, 멀리 보면 볼수록 앞으로 이동하고, 이렇게 결상계는 나타난다라고 설명을 했고, 어찌됐든 이렇게 가까운 곳을 보게 되면 조절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이 핸드폰에 아주 요만한 점광원이 이렇게 망막의 뒤쪽으로 결상되게 되고, 실제 우리가 빛을 느끼는 망막에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큰 형태의 빛이 보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막 어떤 빛, 이게 흐리면서 막 착 하고 퍼져 보이는 그런 빛들 본 적 있잖아요. 그런 형태로 흐리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를 보다 가까운 데를 보면 아주 찰나의 순간이긴 하지만 우리 뇌는 흐림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우리 뇌에 어디 있나요? 머리 뒤통수에 있는 대뇌 뒤통수엽의 시각 피질이라는 곳에서 흐림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시각 피질에서 흐림을 인식하게 되면 아주 중요한 거라고 얘기했죠. 조절의 개념을 설명하면서 이 흐림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면 안 돼요. 흐림이 나타나게 되면 조절이 발생하게 되는 이 흐림이 그러니까 시작점이 된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조절은 왜 나타납니까? 라고 물어보면 흐리기 때문에 조절이 나타난다라고 설명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어쨌든 우리의 이 뇌의 뒤통수에 있는 대뇌 뒤통수엽의 시각 피질이 흐림을 느끼게 되면 자율신경계 중에서 부교감 신경이 신경 자극을 전달하게 됩니다. 내가 교감 선생님, 부교감 선생님 하면서 막 설명한 적 있죠. 어찌됐든 이 부교감 신경이 신경 전달을 어디에 하냐면 눈의 구조에서 설명했었죠. 여기 선모체에다가 신경 전달을 하죠. 그러니까 선모체를 뒤에서 ong덩이를 빵 하고 발로 걷어찬다고 내가 설명했잖아요. 그러니까 선모체가 어떻게 움찔을 하면서 선모체가 수축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 선모체에 이렇게 매달려 있는 가느다란 띠인 뭐라 그랬죠? 그렇죠. 선모체 띠가 있는데 이 선모체 띠가 느슨해지면서, 즉 선모체가 수축을 하고 부교감 신경이 신경 자극을 선모체에 전달하면 선모체는 수축을 하고 선모체 띠는 이완을 해서 이렇게 늘어나게 되겠죠. 그럼 이 선모체에 매달려 있던 이렇게 길다란 수정체가 어떻게 되겠어요? 수정체의 본래의 모양은 어떻다 그랬죠? 이렇게 추공 모양으로 동그란 모양이라고 얘기했죠. 아주 두껍고 동글동글한 형태로 본래의 상태로 돌아간다고 설명했잖아요. 그래서 선모체가 이완하기 때문에, 펜 색깔을 다시 한번 바꿔볼게요. 따라서 이 수정체가 이렇게 뚱뚱해지겠죠. 수정체가 뚱뚱해지면서 이 가까운 데 보이는 핸드폰에 포커스를 맞추게 된다. 그러면 이 수정체가 뚱뚱해진다는 얘기는 뭐예요? 눈의 전체 굴절력이 높아진다는 의미죠. 예를 들어서 눈의 전체 굴절력이 정시 기준으로 59다이옵터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수정체가 대략 한 플러스 19에서 20다이옵터 정도의 굴절력을 가지고 있을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수정체가 뚱뚱해졌으니까 19다이옵터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25다이옵터나 이렇게 더 높은 굴절력을 가지게 된다면 눈의 전체 굴절력도 이게 6다이옵터만큼 늘어난 만큼 눈의 전체 굴절력이 어떻게 됩니까? 65다이옵터로 높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뒤쪽에 맺혀있던 이 초점을 이렇게 망막까지 끌어당겨서 선명하게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복잡한 과정을 두 글자로 요약하면 우리는 조절이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이때 조절을 하게 되는 건 부교감 신경이 관장하게 되고, 만약에 우리가 핸드폰을 보다가 멀리를 보게 되면 이 부교감 신경이 반대인
교감신경도 있는데요. 이 조절에서는 이 교감신경이 작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교감신경이 신경 자극을 계속해서 선모체에 주고 있다가 멀리를 보게 되면 이제 흐림이 유발되지 않기 때문에 부교감신경의 신경 전달이 선모체까지 전달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선모체는 이제 수축했던 그런 근육을 이완하게 되고 선모체띠는 수축하면서 수정체를 잡아당겨서 다시 수정체가 홀쭉해지면서 원거리에 포커스를 맞추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우리는 조절 이완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어찌됐든 대면 수업 때 또 계속해서 누차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조절이라는 개념, 어떠한 과정에 의해서 조절이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여러분들 교재 93페이지를 한번 펴주세요. 그러면 지금까지 정시와 비정시에 대한 개념, 물론 조절에 대한 개념도 충분히 설명했지만 이번에는 이제 이런 비정시를 구면 안경 렌즈를 이용해서 어떻게 교정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복습하느냐고 시간이 좀 오래 흘러서 근시에 대한 개념만 설명하고 수업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밑으로 쭉 한번 내려와 보세요. 일단 근시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를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근시라는 것은 눈으로 들어온 평행 광선속이 무조절 상태, 즉 무한대를 보고 있는 먼 거리를 보고 있는 상태에서 망막의 앞쪽에 초점을 맺는 눈을 우리는 근시라고 표현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근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가까운 곳은 잘 보이지만 멀리가 흐린 그런 시각적인 상태가 된다라는 내용도 설명했었고요. 자, 아래쪽에 그림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정시인 경우에는 눈의 전체 굴절력이 플러스 59다이옵터라고 설명했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확대해 볼게요.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눈의 전체 굴절력이 정시인 사람 기준으로 플러스 59다이옵터라면 여러분들 요 지금 손바닥이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 눈 앞에 맺힌 초점이 여기 망막의 위치에 결상이 됐겠죠. 요 위치에 결상이 됐겠죠. 그런데 어떠한 다양한 이유 때문에 눈의 전체 굴절력이 정시인 사람의 눈의 굴절력인 플러스 59다이옵터보다 지금처럼 60다이옵터로 1다이옵터만큼 더 높은 굴절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굴절력이 높다는 얘기는 빛을 더 많이 굴절시켜준다는 의미가 되고 따라서 눈의 망막에 결상되는 것이 아니라 망막의 앞쪽에 결상되게 됩니다. 얼마만큼 망막의 앞쪽에 결상되게 되냐면 망막으로부터 광학적으로 1다이옵터만큼 왜? 눈의 정신 사람인 플러스 59다이옵터보다 지금 플러스 60다이옵터잖아요. 플러스 1다이옵터만큼 더 수치가 높잖아요. 그럼 이 높은 1다이옵터만큼이 망막으로부터 앞쪽에 초점을 맺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따라서 이런 플러스 1다이옵터, 정시인 사람인 플러스 59다이옵터의 눈의 전체 굴절력보다 더 플러스 1다이옵터만큼 높기 때문에 이런 플러스 1다이옵터를 우리는 굴절 이상도라고 표현합니다. 가끔 임상적으로 잠깐만요. 임상적으로 이 플러스 1다이옵터 굴절 이상도와 또 안경 처방값을 막 혼용해서 쓰긴 하는데요. 어찌됐든 명확한 기준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시인 사람 기준 플러스 59다이옵터보다 플러스적으로 1다이옵터만큼 높으니까 이 사람의 굴절 이상도는 플러스 1다이옵터가 되는 거고요. 이 사람은 플러스 1다이옵터만큼 눈의 굴절력이 높은 근시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근시안을 교정하기 위해서는 앞쪽에 결상된, 그러니까 광학적으로 망막으로부터 1다이옵터만큼 앞쪽에 결상된 이런 초점을 1다이옵터만큼 뒤쪽으로 이동시켜서 망막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렌즈와 플러스 안경 렌즈 중 어떤 렌즈를 사용해야 할까요? 내가 누차 설명한 것처럼 마이너스 렌즈는 이미지를 작아지게 만들면서 빛의 결상계들을 뒤쪽으로 이동시키는 역할을 하고 플러스 안경 렌즈는 빛을 모아주면서 크게 보이게 하면서 빛을 모아서 앞쪽으로 좀 당겨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표현했잖아요. 따라서 이러한 상태인 눈에다가 플러스 렌즈를 장입하게 되면 초점이 더 앞쪽으로 이동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PPT에 그림을 그려가면서 설명하고 수업 마무리 지을게요. 자, 그러니까 좀 전에 그림과 마찬가지로 잠깐만요.
좀 전에 그림과 마찬가지로 일단 정시인 사람의 눈의 전체 굴절력은 59다이옵터라는 것을 일단 전제로 삼고, 좀 전에 예제처럼 눈의 전체 굴절력이 플러스 60다이옵터이니까 눈으로 입사한 평행 강선이 이렇게 눈 망막의 앞쪽에 결상되게 됩니다. 얼마만큼 앞쪽으로? 그렇죠. 요 초과된 양인 플러스 1다이옵터만큼 앞쪽으로, 망막 앞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플러스 1다이옵터라는 수치를 우리는 굴절 이상도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 초점을 망막에 맺혀 있지 않아서 흐림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선명한 이미지를 보게 하기 위해서는 눈앞에다가 이렇게 오목 렌즈를 장입해서 빛을 뒤쪽으로 퍼져서 발산시켜서 망막 쪽으로 뒤쪽으로 이동시켜 주면 되겠죠. 이때 이 마이너스 렌즈의 굴절력은 이 굴절 이상도를 상쇄시켜 줄 수 있도록 마이너스 1다이옵터의 굴절력을 가지는 마이너스 안경 렌즈를 장입하게 되면 이 빛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가 눈의 전체 굴절력이 지금 플러스 60다이옵터죠. 마이너스 1다이옵터의 안경 렌즈를 착용시켰으니까 두 개의 굴절력이 더해져서 전체 안경을 포함한 눈의 굴절력은 얼마가 됩니까? 플러스 59다이옵터가 돼서 정시인 상태와 동일하게 되겠죠. 즉, 이 마이너스 렌즈에 의해서 빛이 발산돼서 퍼지면서 이렇게 망막에 초점을 결상하게 됩니다. 따라서 선명한 이미지를 볼 수 있게 되는 거겠죠.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어떤 안경 렌즈를 이용해서 근시를 교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개념을 단순하게 이해하는 것보다는 근시라는 것이 무엇이고 또 이러한 근시를 교정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안경 콘택트 렌즈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그러면 어떤 굴절력을 가진 안경과 어떤 굴절력을 가진 콘택트 렌즈를 처방해야 하는지를 먼저 여러분들이 그런 원리를 이해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망막의 앞쪽에 결상되어 있는 초점의 이미지를 망막 쪽으로, 즉 뒤쪽으로 이동시키기 위해서 마이너스 안경 렌즈, 즉 마이너스 구면 안경 렌즈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때 마이너스 안경 렌즈의 굴절력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굴절 이상도를 상쇄시켜 줄 수 있도록 굴절 이상도와 크기는 동일하면서 부호가 반대인 안경 렌즈를 처방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빛과 생활 9주차 1차 시 내용을 모두 마무리 짓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렇다면 원시는 어떻게 교정이 되고 원시는 또 어떠한 흐림을 느끼게 되는지 또 어떠한 문제가 나타나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빛과 생활 9주차 1차 시 수업 모두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자, 안녕.